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마트로시카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앱스트랙에서 하는 말을 일단 이번 영상은 당연히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짧게 요약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머신러닝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일단 핵심 요소로서 모델이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할 때 각 다운스트림 작업에 필요한 계산적 그리고 통계적 그런 제약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 바로 마트로시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인데 이 마트로시카 표현 학습에는 서로 다른 이런 세분화 수준이라고 하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granularity입니다. 이게 이 세분화 수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이 나온 출력이 항상 뭐 2048 길이, 뭐 1024 길이 이런 식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된 수준의 정보를 인코딩하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요 기여는 단일 인베딩이 다운스트림 작업의 계산 제약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론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coarse부터 fine, 이 coarse to fine도 굉장히 많이 나올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coarse는 이제 거친 거, fine은 이렇게 정밀한 거까지 표현을 학습을 해서 독립적으로 학습된 저차원 표현만큼 이제 정확하고 풍부한 특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14배 뭐 축소 가능하고 14배 실제 속도도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뭐 정확도 향상도 잘 이뤄냈다고 합니다. 네. 인트로덕션에 제가 이 노란색 형광펜을 친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 번 학습된 후에 고정된 D차원은 이 풍부한 정보를 인코딩해서 이를 활용해서 여러 다운스트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레즈넷 모델이 있을 때 이걸로 나온 애를 뭐 여기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뽑아가지고 이게 고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해가지고 XY를 뽑아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치는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고정된 표현의 이제 경직성은 작업마다 요구되는 그러니까 작업이라 하면은 여러 다운스트림 작업이 있을 텐데 이 요구되는 자원 및 정확도 제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업에 걸쳐 고차원 임베딩 벡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이 휴먼 퍼셉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지각은 본질적으로 coarse to fin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칠게부터 세분하게, 그러니까 정밀하게 진행되는 이 granularity를 갖는데 경사 기반의 학습, 그러니까 gradient based training을 한 거에는 inductive bias 때문에 딥러닝 모델은 정보가 이 표현 벡터 전반에 걸쳐서 디퓨즈하게 학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처리하고 할 때 우리는 이 전체를 한 번에 딱 디퓨즈하게 보는 게 아니라 coarse to fine하게 보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델은 gradient based training 할 때 inductive bias 때문에 디퓨즈하게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게 사실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는 CNN처럼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때문에 또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제 이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MRL 이제부터는 제가 마트로시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MRL이라 고 하겠습니다. 이 MRL은 이 명시적으로 coarse to fine representation 벡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다양한 차원 간에 더 많은 시멘틱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벡터가 큰 차원의 이 마지막 벡터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만 이때까지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2048짜리 근데 이 마트로시카 러닝은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에 뭐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멘틱한, 그러니까 의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 중에서도 실제 머신러닝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리트리벌 이라는 두 가지의 태스크를 집중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결과는 이따 뒤에서 다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MRL이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 건데, 이 그림이 사실 이 논문의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마트로시카라는 게 이 러시아 인형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큰 애가 있었으면은 이 뚜껑을 딱 까보면은 안에 뭐 이렇게 하나 더 있었고, 안에 또 이렇게 하나 더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는 이 전체, 얘가 바로 앞에 모델이 어떤 엔진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레즈넷이라고 할게요. 레즈넷을 거쳐 나온 게 이 총 D차원에 2048짜리 결국 최종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얘 하나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위에서 계속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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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그리고 얘가 지금 길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얘가 240 아니 256, 뭐 얘가 뭐 512, 뭐 얘가 뭐 1024, 뭐 이렇게 했을 때 절반씩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벡터를 전부 다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따로따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 원래는 2048의 고차원 벡터만 이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됐었는데, 이제는 작은 애들까지 하나하나 참여를 하니까 시멘틱한 의미 정보를 이제 담을 수 있다, 의미적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트리버의 실험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증명해 주겠다, 이거죠. 네. 릴레이티드 워크 넘어갈게요. 먼저 마트로시카 방법론. 네, 이제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수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뜯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F라고 하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F라고 하는 DNN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그러니까 D차원 벡터를 갖는 Z를 학습하는 게 목표래요. 일단은 이 Z가 벡터인데, 얘는 지금 D차원을 갖는데요. 근데 각 D는 가중치 세타 F, 이걸로 4개 변수화된 딥 뉴럴 네트워크 F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네. 이 그림에서 지금 이 Z가 RD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Z라는 벡터가 D 차원에 속해 있는데, D 차원의 이제 벡터인데, 얘는 참고로 F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결과고, 그 Z는 세타 F라는 파라미터로 이제 매개 변수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M을 표현 크기가 병목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반으로 줄여가는 방식인 이 컨시스턴트 halving으로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딨냐? 네. 컨시스턴트 halving으로 이제 절반씩 줄여간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최종적으로 Z가 2048이면은 제가 아까도 절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1024 그리고 512 이렇게 절반씩 줄여가면서 우리는 그 마트리오시카를 만들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D에 대해서 이렇게 XY 이렇게 라벨이, 그러니까 데이터와 레이블 쌍이 있다고 했을 때 로스 펑션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은 이건 아까 그 모델이죠. 그리고 이거는 라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가중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 W와 그리고 이 F를 통해서 나온 거가 이제 연산이 된다는 거니까, 이건 사실 그냥 아웃풋이에요. 네. 그러니까 X라는 데이터가 뭐 레즈넷 같은 거를 거쳐가지고 나온 그 아웃풋 있잖아요. 그 아웃풋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땡땡 Y.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겠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C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Related Importanc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마트로시카 그림에서 절반, 절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데이터 쌍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전부 다 구해가지고 지금 이 시그마로 썸메이션을 다 하죠. 근데 그 전에 여기다가 이 임포턴스 값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이 C라는 애를. 근데 얘는 다 각각 다르겠죠. 예를 들어 얘는 뭐 0.5, 예를 들어 얘는 0.4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 고차원 벡터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얘한테는 뭐 0.8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0.1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똑같이 1로 두면은 다 약간 통일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전부 다 통일성을 위해서 CM은 1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수도 코드는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바로 이 마트로시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데이터 D가 있을 때 데이터 D가 있고 우리의 데이터는 X, Y 레이블 쌍이 있고 그리고 세타 F라는 애로 파라미터로 이렇게 매개 변수화된 F라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X가 타고 나온 아웃풋이 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얘 있죠 얘도 아웃풋 얘도 아웃풋 다 아웃풋이에요. 근데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 Y라는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전부 다 거쳐서 각각의 C를 곱하고 근데 이 C는 논문에서는 전부 다 1로 통일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썸메이션을 해서 전체 로스가 하나 나온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바로 실험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논문이 너무 좋았던 게 이 수도 코드가 알고리즘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딨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그 이제 파이썬 환경에서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딱 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쉬운데 이거는 이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E 로스, 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파이썬에 대한 내용은 다 건너뛰고 다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n. 크로스 엔트로피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할 건데 이거를 크리테리온이라고 했을 때 relative importance는 아까 나온 그 C라는 애죠. 그리고 이게 이제 forward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아웃풋이 있을 때 이거를 for문으로 하나씩 돌면서 relative importance 하나씩 돌면서 크리테리온의 아웃풋, 이 해당하는 아웃풋 값을 곱해주고 이 타겟 값에 대해서 그리고 로스에다가 전부 다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로스라는 애는 뭐 전부 다 더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전부 다 더하는 애인데 이 각각은 이 relative importance C 곱하기 크리테리온 값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값인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 이 해당하는 차원의 그 벡터가 나온 그 결과에다가 실제값 y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 그 결과겠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뭐 2048짜리 벡터고 얘는 그러면은 뭐겠어요? 한 1024짜리 벡터겠죠. 그리고 얘는 512, 얘는 한 256. 이거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얘네가 전부 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뭐 이러겠죠. 네.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마트로스 딥 뉴럴 네트워크 F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네스팅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마트로시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56, 1024, 2048. 그래서 만약에 네스팅 리스트는 간단하게 2048, 1024 계속해서 이 예시로 들어서 할게요. 쭉쭉쭉쭉 뭐 한 8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네스팅 리스트가. 그리고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 여기 디폴트 값은 1000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1K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으니까 뭐 1000이라고 저도 할게요. 그리고 이 efficient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위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마트로시카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가중치에 대해서 얘도 하나씩 연산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그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이 사실 크기가 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큰 가중치 그 벡터를 하나 둔 다음에 만약에 2048짜리, 그러니까 제일 큰 차원 기준으로 하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 리니어짜리 nn. 리니어 뭐 2048 곱하기 클래스 수니까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타면은 그 값이 100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인풋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nn.linear의 웨이트에서 이 잘라내기를 합니다. 전체가 2048 곱하기 1000이면은 그 중에서 1024 곱하기 1000만큼만 가중치를 잘라가지고 얘랑 곱해서 나오게끔 하고 얘는 또 그러면은 512 곱하기 1000만큼만 잘라가지고 나오게. 그래서 nn.linear라는 게 사실 가중치 행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nn.linear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 클래스 수로 나와야 되면은 얘가 지금 뭐 배치 차원 곱하기 뭐겠고 얘는 지금 뭐 나올 때 뭐 d 곱하기 뭐 클래스 수 c라고 하면은 그럼 얘가 나와야 되는 건 사실 d 곱하기 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이게 배치 그래서 이런 가중치 행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피션트 모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면은 if not is efficient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 set attr이라고 하는 거는 이 셀프에다가 이런 이름의 nn.linear를 할당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볼게요. 만약에 else다, 그러니까 efficient 모드가 아닐 때 이거 지금 이 상황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nesting logic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append를 하는데 self.nesting classifier에 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땡땡하고 non-fit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각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펜드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efficient 모드다 그러면은 이 네스팅 리스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큰 차원 2048 차원을 기준으로 이 matmule이라고 해서 땡땡땡땡 non-fit 그리고 이 classify weight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트랜스포드해서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 큰 걸 냅두고 인풋 차원에 맞게 잘라서 쓰는 게 이 efficient 모드. 그리고 그게 아니라 각 D 차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nn.linear를 전부 다 둬서 만약에 그래서 네스팅 리스트의 길이가 1000개다. 아니 100개다. 그러면은 이 nn.linear도 100개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네스팅 로짓을 아웃풋으로 내뱉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는 다 알았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클래시피케이션과 리트리벌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했죠. 먼저 이미지넷에서 학습 평가된 레즈넷 50 모델의 선형 분류 정확도를 비교한 건데요. 일단은 이 그림부터 볼게요. 네. 이 그림부터 보면은 FF, SVD, SlimNet, 랜덤 이게 뭐냐면 이는 일단 에피션트고 이 모델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게 SVD 같은 경우가 직관적으로 이 차원 축소에 대한 얘기죠.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랭크 그거 고유값 뭐 특이값 분해라고 하죠. 해가지고 차원 축소하는 개념인데 얘네들이랑 지금 왜 비교를 했냐면은 사실 MRL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고차원 벡터가 있으면은 저차원 벡터까지 학습을 하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SVD랑 비교를 하면 좋은 게 SVD는 원래 큰 벡터를 저차원으로 압축해서 효율적이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 representation 사이즈가 2048일 때는 SVD가 사실 적용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다 똑같은 탑 1 accuracy를 가집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다들 representation 사이즈가 작으면 되게 아래로 그냥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MRL과 MRLE efficient 모드는 다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NN accuracy도 확인을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이제 최근접 이웃인가요? 한국말로? 네.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분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탑 1 accuracy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애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애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 모델은 이거를 뽑았어요 라고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바로 이 accuracy를 측정하는 방법일 텐데 1NN은 뭐냐면은 지금 이 벡터 그 자체 있죠. 이 벡터의 그 자체를 이 벡터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트레이닝 코스트가 없이 레프레젠테이션의 품질을 측정하기 되게 좋은 지표라고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본 결과 왼쪽 그림과 비슷하게 MRL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FF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일단은 그 MRL과 MRLE가 FF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FF라는 건 High Dimensional Learning이고 Low Dimensional Random Selection이기 때문에 그 MRL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다. 네. 좋은 그 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는 방법론이다를 증명하는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JFT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거. 이게 뭐 3억 개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는 Align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그 Contrastive Learning으로 이제 하는 그 VLM인가요? 아무튼 이거의 이제 비전 인코더인데 이 논문에서 이 실험을 얘기하는 게 large 데이터셋,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이걸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경우 우리의 모델이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MRL이 다 이제 실험 결과니까 MRL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걸 확인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JFT 및 얼라인 모델에서 학습된 모든 MRL 모델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데 저차원 구간에서도 코스트 vs ACC 트레이드오프가 뛰어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대규모 데이터셋이면은 고차원 이 representation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768 같은 경우 당연하겠죠. 데이터 100개를 쓰는 거랑 데이터 3억 개를 쓰는 건데 그러면은 데이터 100개면은 이거 각각이 뭐 인베딩 벡터가 768이라고 하면 얘는 고작 해봤자 76800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768이 3억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몇 조개 이렇게 되겠죠? 트레이닝 코스트가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이거 한 번에 처리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트레이닝 전체적인 코스트가 많이 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presentation 사이즈를 줄였을 때도 이 정도 정확도가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그 뛰어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는 MRL이라는 방법론이 대규모 모델과 웹 규모의 데이터셋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확장이 되면서도 기존에는 비용 문제로 불가능했던 멀티 그래뉴러리티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볼 건데 이것도 되게 그 뭐냐 재밌는 그런 게 일단 최근접 이웃으로 당연히 평가를 했고요. 그 MRL의 5개의 차원, 그러니까 5가 그 알파벳 5입니다. 5개의 차원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최적화를 하지만 중간 차원에서도 이 인터폴레이트된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어댑티브 디플로이먼트에 되게 높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이제 해석도 가능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 representation 전체 사이즈가 2048이었을 때 1024, 512, 256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만 했으면은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중간 값이 뭐 한 768짜리는 얘는 그러면은 그 뭐냐 별로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9, 13, 3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그걸 측정을 해봤을 때도 되게 좋았다, 잘 인터폴레이트 보관되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실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이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Adaptive Classification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MRL이 멀티 그래듈러리티로 표현을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coarse to fine granularity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차원 표현, 마트로시카의 이 D는 예를 들어 8짜리, 얘는 되게 한 이 coarse한 정보를 담고 있는 granularity고, 예를 들어 2048짜리 얘는 그러면 이 fine granular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 모델에서는, 기존 모델의 캐스케이드는 여러 단계 모델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근데 저차원 분류기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셋을 특정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예측이 확실하지 않으면 더 높은 차원으로 전환하는 캐스케이드 방법을 이 MRL로 사용을 했더니 이 그림처럼 14배 더 작은 걸로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D는 8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이 그림이죠. 아까 뭐 이 그림처럼 만약에 얘로만 한번 해봤는데 스레시홀드가 70%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70%가 안 되니까 얘는 지금 통과를 못했죠. 그러면은 D는 8짜리로만 하면은 우리 스레시홀드에는 못 미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다음 마트로시카 16짜리로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70%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넘었네? 그럼 우리는 그 뒤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댑티브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측정 결과 FF 2048짜리 레프레젠테이션의 정확도가 이 77%라고 이제 기준점을 세워놓고, MRL 어댑티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 이 정확도를 봤을 때 FF가 512차원일 때의 정확도가 무려 14배나 작은 사이즈인 뭐 한 36 됐겠죠. 이 정도인 MRL로 우리는 측정이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뭐 D는 한 36이라고 해볼게요. 한 이쯤에서 이미 FF가 512로 했을 때보다 14배나 작지만 어큐러시는 똑같았다.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트리버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매우 직관적인 태스크인데 리트리버는 뭐냐면은 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쿼리 이미지가 있고 이거가 데이터셋에서 지금 뭐 어딨냐,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걸 리트리버 태스크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MRL과 MRL-E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이미지넷 1K에서 가장 높은 MAP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을 얼마나 잘 클래시피케이션 했냐, 리트리버를 했냐에 대한 측정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미지넷에서 검색 비용이 병목 지점이 발생하는 문제도 MRL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논문에서는 이미지넷 4K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넷 4K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그 JFT처럼 3억 개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했으니까 우리는 리트리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넷 4K, 그러니까 클래스가 4200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오버헤드를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도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것도 어댑티브 리트리버로 똑같은 어댑티브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이론으로 진행을 했는데 16차원으로 리트리버를 한 게 2048차원과 동일한 정확도를 보였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128배의 효율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14배 빨랐고,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실제 속도는 14배 빨랐다고 하고, 그리고 초기 리트리버 크기는 200이 적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리트리버에서 또 재밌는 게 펀널 리트리버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00개 이미지는 뭐 16차원에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100개 이미지를 32차원으로 검색하고, 64차원에서 50개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서 검색하는 후보군의 크기는 줄이는데 표현 차원은 높여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정확도는 높았고 128배나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 어댑티브 리트리버에서 16차원이 적합한지 아니면 2048차원이 적합한지 뭐 같은 그런 판단하는 애매한 문제를 줄여줬고, 점진적 재순위화를 통해서 최적 차원을 동적으로 결정하는 해결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결론은 이렇게 다 끝이 납니다. 이 뒤에 이런 부분은 되게 세세한 결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딱히 안 할 거고요. 일단 컨클루전으로 마무리 짓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방법론이죠. 트레이닝의 방법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의 그 representation 벡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용하기 애매하다. coarse to fine granularity를 이제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그 마트로시카 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서 되게 저차원부터 고차원, coarse to fine granularity를 갖는 학습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MRL의 한계점으로는 차원마다 다른 손실을 적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 추후 실험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한계점으로는 데이터 구조 학습을 위해 뭐 미분 가능한 K-트리, KD-트리 같은 그런 데이터 구조를 학습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MRL은 하나의 인베딩 벡터 안에 여러 단계의 그 granularity representation을 함께 인코딩하는 그런 플렉서블한 그 트레이닝 메소드고, 그리고 대규모 분류 검색에 활용 가능함을 아주 잘 보였죠. 뭐 몇십 배나 빠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추론 및 벡터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부분의 기법들이 MRL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도 MRL의 디플로이먼트가 용이하다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연구와도 이걸 제가 써먹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논문인데, 어떤 뭐 GPU나 이런 것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학습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렵다 이럴 때 이 마트로시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사용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제 이 마트로시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